새벽 5시. 박철수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깨어났다. 75년을 살면서 그의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다. 무릎을 짚고 일어나면서 느끼는 뼈마디의 뻣뻣함도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오늘따라 유독 손목이 욱신거렸다. 또 시작이군. 철수는 한숨을 쉬며 손목을 주물렀다. 몇 해 전부터 시작된 관절염이 날씨가 흐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 의사는 나이 탓이라며 약을 처방해줬지만 철수에게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였다. 반세기 동안 망치와 톱, 대패를 쥐었던 손이 서서히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철수는 집 뒤편에 있는 목공소로 향했다. 20평 남짓한 작업장은 그의 모든 것이었다. 벽 한쪽에는 크고 작은 망치들이 크기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고 다른 편에는 각종 톱과 대패가 용도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50년간 하나씩 장만한 도구들은 그의 역사 그 자체였다. 오늘은 뭘 만들까? 철수는 작업대 위에 놓인 설계도를 들여다봤다. 동네 김씨 부인이 주문한 작은 의자였다. 손자를 위한 선물이라며 예쁘게 만들어달라고 신신당부했던 기억이 났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이미 다듬어 놓은 나무 조각들을 꺼냈다. 참나무의 단단한 결이 손끝에 전해졌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정직하게 깎이고 정직하게 모양을 드러냈다. 사람과 달리 말이다. 철수는 먼저 의자 다리부터 다듬기 시작했다. 대패질을 하면서 떨어지는 나무 부스러기들이 바닥에 쌓였다. 그 향긋한 나무 냄새가 코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한 번에 매끄럽게 깎이는 나무가 삐뚤빼뚤했다. 철수는 멈춰 서서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그냥 몸이 좀 굳어서 그런 거야. 철수는 다시 대패를 잡았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50년간 눈 감고도 할 수 있던 작업이 어긋나고 있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의자 다리 4개를 다듬어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첫 번째 공정을 마칠 수 있었다. 오후에는 의자 등받이와 앉는 부분을 만들 차례였다. 철수는 조금 더 큰 망치를 들었다. 못을 박으려는데 손목에 전기가 오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아이고, 망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작업장에 울려 퍼졌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망치를 주워들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몰랐다. 단순히 도구를 떨어뜨린 것뿐인데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철수는 차라리 다른 일을 하기로 했다. 나무에 사포질을 하면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일정한 힘으로 문지를 수 있는데 손목이 아파서 자꾸 힘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는 언제 끝낼 수 있을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의자는 반도 완성되지 않았다. 보통 때 같으면 하루면 뚝딱 만들 수 있는 작업이었는데 말이다. 철수는 도구들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동네 정육점 앞을 지났다. 사장 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 젊은 부부였다. 아직 30도 안 된 것 같았다. 그들의 생기 넘치는 모습이 부러웠다.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철수가 목공소를 연 건 25살 때였다. 결혼하고 처자이가 태어날 무렵이었다. 그때만 해도 온종일 일해도 피곤한 줄 몰랐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망치질 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져도 전혀 지치지 않았다. 젊음이란 게 그런 것이었다. 집에 들어가자 성인이 된 자식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다. 큰아들 성호와 딸 미정이었다. 둘째 아들 성민이는 해외에서 일하느라 몇 년째 보지 못했다. 아버지, 많이 늦으셨네요. 성호가 말했다. 응. 일이 좀 늦어져서.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미정이 물었다. 그냥, 그래. 늙으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지 뭐. 철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피로가 몰려왔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일로 이렇게 지치지 않았는데 말이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온 이유가 있어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뭔데? 이제 그만 일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몸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실 필요 없잖아요. 철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건 알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약국도 잘 되고 있고 성우 오빠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굳이 힘든 일 안 하셔도 돼요. 미정이 덧붙였다.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소리를 하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이제 좀 편히 지내셨으면 해서요. 철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밥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봤다. 망치를 떨어뜨린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때 느꼈던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다. 철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작업장으로 갔다. 어제 완성하지 못한 의자를 마저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상황은 어제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았다. 손목 통증이 더 심해졌고 손의 떨림도 더 심했다. 점심 무렵 김 씨 부인이 작업장을 찾아왔다. 철수 씨, 의자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아, 네. 거의 다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돼요. 거짓말이었다. 아직 반도 끝나지 않았다. 김 씨 부인은 작업 중인 의자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좀 다르네요. 평소 철수 씨 작품과는. 철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50년간 목공일을 하면서 이런 지적을 받은 건 처음이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더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 씨 부인이 돌아간 후 철수는 의자를 다시 살펴봤다.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다리 길이가 조금씩 달랐고 등받이도 삐뚤었다. 예전의 철수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날 오후 철수는 다시 망치를 들었다. 못을 박는 간단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세 번째 못을 박으려는 순간 손목에 화살이 꽂히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아, 망치가 또다시 손에서 미끄러졌다. 이번에는 발등에 떨어졌다. 신발을 신고 있어서 다치지는 않았지만 철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작업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다. 50년간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도구들이 이제는 버거웠다. 나무를 깎고 못을 박고 사포질을 하는 모든 과정이 고문과 같았다. 철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벽에 걸린 도구들, 구석에 쌓인 나무 더미들, 그리고 반쯤 완성된 의자. 모든 것이 자신을 비우는 것 같았다.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말로는 쉬웠지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다. 목공은 그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삶의 이유였고 존재의 증명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저녁 무렵 철수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김 씨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자 주문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다른 목공소를 소개해드리겠다고 했지만 부인의 실망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다. 그날 밤 철수는 작업장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기로 했다. 형광등을 켜고 도구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처음 장만했을 때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25살 때 산 첫 번째 망치, 첫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 손님들이 만족해하는 모습, 자식들이 어릴 때 작업장에서 뛰어놀던 모습,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다. 철수는 작업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어른이 되어서는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능해진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끝나버린 꿈에 대한 슬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작업장 문에 임시유업이라는 팻말을 붙였다. 하지만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임시가 아니라 영원한 작별이라는 것을. 나무와 함께한 반세기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작업장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고생했다. 내 인생아. 작업장 문을 닫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철수는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으니 무료했다.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습관은 그대로인데 할 일이 없으니 하루가 무척 길게 느껴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큰아들 성호였다. 정장 차림에 가방을 든 모습이 여전히 바쁜 사업가임을 보여주었다. 아버지, 안 계세요? 여기 있다. 성호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철수 옆에 앉았다.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아버지, 작업장 문 닫으셨다면서요? 응. 그랬다. 그럼 이제 뭐 하실 생각이세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자신도 잘 몰랐기 때문이다. 50년간 목공 외에는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성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두툼한 봉투였다. 이게 뭐냐? 아파트 분양 계약서예요. 강남에 새로 나오는 단지인데 투자 가치가 정말 좋아요. 철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다. 복잡한 숫자들과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잘 이해되지 않았다. 계약금만 2억인데? 네. 그런데 아버지, 이 단지는 정말 확실해요. 제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니까 아는데 3년 후면 최소 5억은 오를 거예요. 성우의 눈빛이 반짝였다. 돈 이야기를 할 때면 늘 그랬다. 그런데 왜 내게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예금하고 그 작업장 땅을 팔면 될 것 같아서요.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작업장이 있는 땅은 그가 30살 때 온갖 고생을 하며 마련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변두리였지만 지금은 제법 괜찮은 위치가 되어 있었다. 작업장 땅을 팔라고? 아버지, 어차피 이제 일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놔두면 세금만 나가는데 이 기회에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라는 거냐? 그럼요. 아버지 명의로 사두면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 사업 자금도 필요하고. 성우의 말꼬리가 흐려졌지만 철수는 충분히 알아들었다. 아들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었다. 갑자기 무슨 사업 자금이 필요한 거냐? 아, 그게 요즘 건설업계가 좀 어려워서요.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면 큰일 나거든요. 성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건설회사가 맡고 있는 몇 개의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가금 회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3억 정도면 당장 급한 건 해결될 것 같아요. 철수는 한참 생각에 잠겼다. 3억이라는 돈은 그에게도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평생 모아둔 돈의 절반 이상이었다. 아버지, 정말 확실한 투자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좀 생각해보자. 아버지, 분양 일정이 얼마 안 남았어요.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급한 일은 아니잖냐. 성우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밀어붙이지는 않았다.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그럼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제가 또 올게요. 성우가 떠난 후 철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아들이 가져온 서류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다. 아파트 분양 광고지였다. 화려한 사진과 함께 투자 가치 최고,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었다. 그날 저녁 딸 미정이 찾아왔다. 약국에서 일을 마치고 온 듯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아버지, 오빠가 왔었다면서요? 그래, 왔었다. 무슨 얘기했어요? 철수는 성호가 한 말을 간략하게 전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아버지, 사실 저도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또 시작이었다. 철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뭔데? 제 약국 옆 건물에 자리가 하나 났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미정은 가방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꺼냈다. 성우와 똑같은 행동이었다. 지금 약국도 잘 되고 있는데 뭘 더 확장해? 아버지, 요즘 약국 업계가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미정의 설명에 따르면 대형 약국 체인들이 동네에 들어오면서 개인 약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리 확장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왜 내가 도와야 하는 거냐? 아버지, 저희 약국이 잘 되면 결국 아버지한테도 좋은 일이잖아요. 나중에 몇 배로 돌려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 합쳐서 한 2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또 2억이었다. 성호가 요청한 3억과 합치면 5억이었다. 철수가 가진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미정아, 너도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럽다. 아버지,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선점하면 끝이에요. 미정의 말투에도 성우와 같은 급박함이 있었다. 마치 짜고 한 것처럼 느껴졌다. 좀 생각해보자. 아버지,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일까지 답을 주셔야 해요. 미정이 떠난 후 철수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다. 하루 사이에 자식 둘이 와서 총 5억을 요청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완벽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다. 성우와 미정의 눈빛을 떠올려 봤다. 분명히 간절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아버지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그런데 약국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미정의 약국 옆 건물에 임대 현수막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어제 미정이 말한 것과는 달리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 같았다. 철수는 부동산에 들어가 물어봤다. 아, 그 자리요? 벌써 몇 달째 비어 있어요. 임대료가 좀 비싸서 쉽게 안 나가네요.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따르면 그 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임대 매물로 나와 있었다. 미정이 말한 것처럼 급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니었다. 철수는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성호의 건설회사가 있는 곳으로 가봤다. 사무실 앞에는 여러 대의 고급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건물도 꽤 번듯했다. 당장 망할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점심때 집으로 돌아오니 성호가 와 있었다. 어제보다 더 조급해 보였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결정 안 했다. 아버지, 정말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이런 매물은 흔하지 않아요. 성호는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다. 시세 분석표, 투자 수익률 계산서 등 그럴듯한 자료들이었다. 성호야, 하나만 물어보자. 네, 아버지. 너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거냐? 성호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말해. 정말 투자 목적이냐? 아니면 급한 자금이 필요한 거냐? 성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사실 좀 어려워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프로젝트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데? 대출금, 이자도 밀리고 있고 직원 월급도 제때 못 주고 있어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투자가 아니라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 미정이도 마찬가지겠네. 아버지가 다 아시네요.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자식들이 짜고 친일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미정이 들어왔다. 아마 성우에게 연락을 받고 온 것 같았다. 아버지, 저희가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미정아, 그만해. 철수는 자식들을 바라봤다. 성우는 42, 미정은 38이었다. 이제 중년이 된 자식들이 여전히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다. 너희들이 어려운 건 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지. 왜 거짓말을 섞어가며 말하냐? 아버지, 내가 돈이 아깝다거나 도와주기 싫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 눈에는 나한테 돈밖에 없는 것 같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서.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냐? 그게 말이 되냐? 성우와 미정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얼마나 필요한지 솔직하게 말해봐.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2억만 있으면 당장 급한 건 해결될 것 같아요. 나는 1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미정이 이어서 말했다. 어제와는 다른 금액이었다. 실제로는 어제 말한 것보다 적게 필요한 모양이었다. 철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자식들이 어려운 것은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알겠다. 도와주겠다. 자식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라. 어려우면 어렵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해.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말고. 네, 아버지.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 철수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들이 나한테서 받을 수 있는 건 돈뿐이 아니야. 그런데 자꾸 돈만 보고 오면 나도 서운하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자식들이 떠난 후 철수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내 인생에 남은 게 정말 돈뿐인가? 철수는 자신에게 물어봤다. 75해를 살면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돈뿐이라면 너무 허무한 일이었다. 그때 문득 이웃집 최만석 노인이 떠올랐다. 며칠 전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났다. 철수 형님, 자식들한테 다 내주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해요. 당시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만석 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 같았다. 철수는 결심했다. 자식들을 도와주되 자신의 삶도 지켜야 한다고. 돈만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철수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내일은 만석 노인을 찾아가 술 한잔 하자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자식들에게 돈을 빌려준 지 사흘이 지났다. 성우는 은행 업무를 처리했다며 고맙다는 전화 한 통만 걸어왔고 미정은 아직 소식이 없었다. 철수는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꼈다. 돈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자주 찾아오더니 이제는 연락도 뜸했다.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이웃집 최만석 노인이 서 있었다. 손에는 막걸리 한 병과 안주 봉지를 들고 있었다. 철수 형님, 괜찮으시면 오늘 술 한 잔 어떨까요? 만석은 철수보다 3살 많은 78이었다. 젊었을 때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었는데 몇 년 전에 정리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었다. 부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들어와. 철수는 만석을 거실로 안내했다.
만석은 막걸리 병을 테이블에 놓으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형님? 그냥, 그래. 할 일도 없으니 심심하고. 작업장은 아직 그대로 놔두고 계신가요? 응. 아직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막걸리를 따랐다. 탁한 술이 컵에 가득 찼다. 형님도 이제 우리 같은 신세가 됐네요. 우리 같은 신세? 아,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는 짐이 되고 사회에서는 쓸모 없어진 늙은이들 말이에요. 만석의 말에는 자조적인 웃음이 섞여 있었다. 철수는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시큼한 막걸리 맛이 입 안에 퍼졌다. 만석이 형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루하루 살고 있지요. 뭐 다르겠어요. 만석은 안주로 가져온 오징어를 뜯으며 말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아들놈들은 잘 지내고? 만석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술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형님,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저, 다음 달에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철수는 놀라서 만석을 바라봤다. 비록 늙었지만 아직 혼자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였는데 갑자기 요양원이라니. 갑자기 왜? 몸이 많이 아파? 아니에요. 몸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만석은 말을 멈추고 술을 한 잔 들이켰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큰놈이 결정했어요. 아버지 혼자 두기 불안하다면서. 그래도 내가 싫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형님,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만석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달 전부터 아들들이 아버지의 재산 정리를 하자고 말해왔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세금 절약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때 저도 별 생각 없이 승낙했어요. 자식들이 하는 일인데 뭐 나쁠 게 있겠어요? 만석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다. 그런데 막상 다 넘기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아들놈들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데? 처음엔 아버지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하더니 나중엔 혼자 살기 힘들 것 같다며 요양원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철수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만석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처음엔 싫다고 했죠. 아직 혼자 살 수 있다고. 그런데 큰놈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냐는 거예요. 만석은 두 번째 잔을 비우고 계속 말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안전을 걱정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형님, 솔직히 말하면 집을 비워달라는 것 같아요. 집을? 큰놈이 이혼한다고 하거든요. 위자료도 줘야 하고 아이들 양육비도 들고. 그런데 제가 살던 집이 꽤 값이 나가거든요. 이제야 상황이 이해됐다. 아들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살던 집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거구나. 네. 요양원비는 자기들이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만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런데 형님, 제가 요양원에 가면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갈 줄 아세요? 얼마나?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1년이면 2,400만 원이고. 철수는 계산기를 머릿속으로 돌렸다. 그 돈이면 집값의 몇 분의 1에 불과했다. 그런데 제 집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5억은 넘어요. 만석의 말은 계속됐다. 요양원비를 몇 년 내더라도 집을 파는 것이 아들에게는 훨씬 유리한 거래였다. 형님, 제가 바보였어요. 자식들이 날 위한다는 말만 믿고. 만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78된 노인이 흘리는 눈물을 보니 철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도 둘째는 뭐라고 안 해?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형이 알아서 하라고 해요. 자기는 미국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만석은 술잔을 들어 또 마셨다. 벌써 반 병이 넘게 들어간 것 같았다. 형님, 정말 억울해요. 평생 자식들 위해서 살았는데
만석이 형.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자식들이 어려우면. 아니에요, 형님. 이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욕심이에요. 만석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큰 놈이 이혼하는 이유도 알아요? 바람을 피웠거든요. 그런 놈이 갑자기 아버지 걱정을 한다고요?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만석의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했다. 형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형님도 조심하셔야 해서예요. 나도 아까 성우 씨 차가 집 앞에 서 있던 거 봤거든요. 요즘 자주 오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 일이 떠올랐다. 혹시 돈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철수는 만석의 예리한 직감에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다 똑같아요, 형님. 처음엔 투자라고 하고, 나중엔 도와달라고 하고. 만석은 자신의 경험을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아들이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라고 했다.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을 사두면 세금도 절약하고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그때 제가 바보같이 믿었어요. 내 돈이 아들한테 도움이 된다니까 기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투자는 무슨 빚 갚는데 다 써버렸더라고요. 만석은 술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다. 그의 손이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형님, 자식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그냥 돈 주머니 같아요. 철수는 며칠 전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똑같은 말을 듣고 있었다. 형님도 그런 기분 느끼셨죠? 자식들 눈에 돈밖에 안 보인다는.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럼 조심하세요.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만석은 안주를 집어먹으며 계속 말했다. 처음 돈을 준 다음에는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왔다. 이번엔 급하다. 다음엔 기회다. 그 다음엔 마지막이다. 결국 다 줬어요. 집 빼고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래도 집은 남아있잖아. 그것도 이제 끝이에요. 다음 달이면 남의 것이 되죠. 만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형님, 요양원에 들어가면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노인들 중에 다시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죽을 때까지 거기 있을 거예요. 만석은 자조적으로 웃었다. 형님, 저는 끝났어요. 하지만 형님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가 늦지 않았다는 거야? 형님, 인생 말이에요. 아직 형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만석은 철수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형님 인생은 형님이 정하세요. 그날 밤 만석이 떠난 후 철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만석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마지막에 한 말이 잊히지 않았다. 형님, 인생은 형님이 정하세요.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누가 결정해왔을까?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을 위해, 정말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철수는 잠이 들었다. 꿈에서 만석을 만났다. 만석은 요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철수는 꿈에서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결심했다. 만석의 조언을 따르기로, 더 이상 자식들의 요구에만 맞춰 살지 않기로. 내 인생, 이제 내가 정하자. 철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75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만석이 그랬듯이. 만석과의 술자리가 있었던 지 사흘 후, 철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자식들의 그늘에 머물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로 했다. 아침 일찍 철수는 구청으로 향했다. 며칠 전 신문에서 본 기사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이었다.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고령자 공동주택 문의로 왔습니다. 민원실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르신, 현재 혼자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은 가족 동의가 있어야 상관없습니다. 제가 결정할 일이니까요. 직원은 철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신청서와 각종 안내 자료를 건네주었다. 현재 입주 가능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직접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수는 안내 자료를 받아들고 첫 번째 곳의 주소를 확인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오후에 철수는 첫 번째 고령자 공동주택을 찾았다.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외관은 평범한 아파트와 비슷했다. 입구에는 해피홈 고령자 공동주택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관리사무소에서 담당자를 만났다. 김혜진이라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어르신, 입주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둘러보고 싶어서요. 그럼 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김혜진은 철수를 3층으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건물 내부를 살펴봤다. 복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곳곳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여기가 301호입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니 생각보다 아담했다. 원룸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침실과 거실이 하나로 되어 있고 작은 주방과 화장실이 딸려 있었다. 크기는 대략 12평 정도 되어 보였다.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12평형이에요. 혼자 계시기에는 적당할 거예요. 철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벽지는 깔끔한 베이지 색이었고 바닥은 따뜻한 느낌의 마루였다. 작지만 단정한 느낌이었다. 창문 쪽으로 가보세요. 김혜진의 안내로 창문 근처로 갔다. 남양이라서 햇살이 잘 들어왔다.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햇살이 잘 드네요. 네. 이 방의 장점이에요. 하루 종일 밝아요. 철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50년간 살던 집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다. 시설은 어떤 게 있나요? 1층에 공동식당이 있어요. 원하시면 식사를 해결하실 수 있고요. 2층에는 도서실과 휴게실이 있습니다. 김혜진은 철수를 1층으로 안내했다. 공동식당은 생각보다 넓었다. 20여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몇몇 노인들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식사는 어떻게 되나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제공해요. 물론 선택사항이고요. 한 끼에 5,000원입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았다. 혼자 해먹는 것보다 경제적일 것 같았다. 2층 도서실도 들러봤다.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각종 책들이 비치되어 있었다. 몇몇 노인들이 신문을 읽고 있었다. 입주민들끼리는 어떤가요? 잘 지내시나요? 대부분 잘 지내세요. 가끔 프로그램도 하고요. 건강체조라든지 노래교실 같은 것들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교류도 필요했다.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12평형은 월 30만 원이에요. 관리비 포함해서요. 생각보다 저렴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관리비보다도 적었다. 보증금은요? 500만 원입니다. 철수는 계산을 해봤다.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언제부터 입주 가능한가요? 서류만 준비되면 일주일 내로 가능해요. 철수는 더 생각해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방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작지만 아늑했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좋았다. 다음 날
철수는 두 번째 곳을 알아봤다. 첫 번째 곳보다 조금 더 큰 규모였지만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너무 기관 같은 느낌이었다. 셋째 날에는 세 번째 곳을 봤다. 여기는 시설은 좋았지만 월세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웠다. 결국 철수의 마음은 첫 번째 곳으로 기울었다. 해피홈 고령자 공동주택의 301호였다. 그날 오후 철수는 다시 해피홈을 찾았다. 다시 오셨네요. 김혜진이 반갑게 인사했다. 입주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정말요? 잘 생각하셨네요. 서류는 준비하셨나요? 철수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내밀었다. 신분증, 소득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이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보통 3회, 4일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미정이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밖에 나와 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가고 있는데 안 계시네요. 금방 들어갈게. 철수는 김혜진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미정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볼 일이 좀 있어서. 혹시 아까 성우 오빠한테 들은 게 사실이에요? 철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뭘 들었는데? 아버지가 어디 이사 간다고 하신다면서요? 아, 성우가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며칠 전에 고령자 공동주택에 대해 물어봤던 게 들켰나 보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아버지, 정말 이사 가실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생각 중이다. 어디로요? 고령자 공동주택이라고 있더라.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그런데 왜 가세요? 여기서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여기선 너무 외로워. 외로우시면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돈 때문에 올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 자주 왔던가. 미정아,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을 위해서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미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혹시 우리가 돈 빌려달라고 해서 기분 상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봤어. 철수는 만석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미정아, 너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 내 인생이 있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하지만 아버지, 나는 결정했어. 이사할 거야. 미정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대신 다른 것을 물어봤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 생각이다. 집을 팔면 그 돈은? 역시 돈 이야기였다. 철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아버지, 저희한테 미리 말씀하시지. 왜 너희한테 미리 말해야 하지?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성호도 찾아왔다. 형제가 함께 아버지를 설득하려는 것 같았다. 아버지, 정말 이사 가실 거예요? 그래. 그런데 왜 고령자 공동주택 같은 데를? 성우의 말투에는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거기가 어떤 데인지 알아? 가난한 노인들이 가는 곳 아니에요? 철수는 화가 났다. 가난하면 어때? 나도 가난한 노인이야. 아버지는 달라요. 돈도 있으시고 집도 있으시고. 그 돈과 집이 뭐가 중요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했다. 아버지가 행복하지 않으시다고요? 그래. 여기서는 행복하지 않아. 철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너희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와.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도 안 해. 그런데 내가 뭘 위해서 이 큰 집에서 혼자 살아야 하지?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 결정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날 밤 자식들이 떠난 후 철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 드디어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한 것 같았다. 며칠 후 해피홈에서 연락이 왔다. 입주 승인이 났다는 것이었다. 언제부터 입주 가능하세요?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철수는 바로 입주 날짜를 정했다. 2주 후로 잡았다. 그동안 짐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해야 했다. 이사 전날 철수는 50년간 살았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거실, 안방, 작은 방, 부엌, 모든 곳에 추억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75세 나이에 시작하는 새 인생이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철수는 중얼거렸다. 내일부터는 진짜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집 안을 물들이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철수는 이삿짐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와 생필품, 몇 권의 책, 그리고 아내의 사진 한 장. 그것으로 충분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는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서. 고령자 공동주택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철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반세기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예전 같으면 작업실로 향해 하루 일과를 시작했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참 조용하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철수는 미소 지었다. 눈가에 깊은 주름, 희끗희끗한 수염, 굽은 어깨, 75년을 살아온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오늘 아침 거울 속의 자신이 그리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늦게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작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철수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다. 자식들은 연일 전화를 걸어왔다. 성우는 아버지, 정말 그런 곳에서 지내실 건가요? 라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목소리 어딘가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다. 미정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건강 걱정되는데 혼자 계시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걱정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남은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까봐 하는 것이었다. 그 깨달음이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했다. 이제야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으니까. 아침을 간단히 마친 철수는 어제 사온 작은 화분을 꺼냈다. 플라스틱 화분이었지만 그에게는 소중했다. 평생 나무만 다뤘던 그가 처음으로 씨앗을 심어보는 것이었다. 뭘 심을까? 근처 종묘상에서 추천받은 것은 봉숭아 씨앗이었다. 키우기 쉽고 꽃도 예뻐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이 기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젊은 주인의 말이 귀에 맴돌았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흙을 화분에 담고 작은 구멍을 냈다. 거친 손가락 사이로 까만 씨앗들이 떨어졌다. 각각은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가능성이 꿈틀거리고 있을 것이다. 나처럼 늦게 시작하는 거구나. 물을 조금씩 뿌려주며 철수는 중얼거렸다. 75살의 나이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남들 눈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제는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했다. 화분을 창가에 놓자 오전 햇살이 고스란히 비쳤다.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남향으로 난 창문 덕분에 하루 종일 따뜻한 빛이 들어왔다. 예전 집도 남향이긴 했지만 이웃 건물들 때문에 오후가 되면 그늘이 졌었다. 여기가 더 낫네. 점심 무렵 복도에서 옆방 할머니와 마주쳤다. 김순덕 73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이곳에 온 지 반년이 넘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철수가 말하자 순덕이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오히려 속 편했어요.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춘덕의 이야기는 철수와 닮아 있었다. 아들 내외와 살며 겪은 갈등, 손주들에게 바치느라 탕진한 노후 자금,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느리의 냉대. 어머님,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까 편히 쉬세요라는 말 속에 숨은 뜻을 알아챘을 때의 서글픔. 그래도 용기 내서 나오길 잘했어요. 여기 사람들 다들 좋아요. 서로 간섭은 안 하지만 외로울 때는 함께 해주고. 춘덕의 말에 철수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혼자가 아니구나.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아, 그런데 박 선생님은 뭘 하고 지내세요? 저요? 글쎄요. 화분이나 기르려고요. 아, 정말 좋은데요. 저도 채송화 기르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러 오세요. 오후 2시, 철수는 처음으로 동네를 산책했다. 공동주택 주변은 조용한 주택가였다. 큰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 차 소리도 많지 않았다. 가로수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맑았다. 걸으며 철수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 같으면 이런 한가로운 시간이 불안했을 것이다. 뭔가 해야 하는데, 일을 해야 하는데라는 강박에 시달렸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작은 공원에서 쉬어가기로 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다.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놀고 있었다. 아이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며 웃는 모습이 귀여웠다. 그 옆에서는 중년 남자가 강아지와 산책 중이었다. 모두들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구나. 문득 자신도 저들처럼 평범한 일상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가장이 아닌 그저 박철수라는 한 사람으로서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먹었다. 라면에 계란 하나 넣은 게 전부였지만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예전에는 자식들과 함께 앉아 있어도 늘 긴장했었다. 뭔가 부탁받을까봐, 또 돈 이야기가 나올까봐. 식사를 마치고 화분에 물을 주었다. 아직 아무 변화도 없었지만 기다림이 즐거웠다. 언젠가는 작은 싹이 돋아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예쁜 꽃을 피울 것이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이 하늘 전체를 물들이며 천천히 어둠으로 바뀌어갔다. 철수는 창가에 서서 그 장면을 고즈넉이 바라봤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풍경들이 이제야 보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성호였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정말 거기서 계속 지내실 건가요? 아직 늦지 않았는데. 철수는 잠시 생각했다. 예전 같으면 자식 말에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섰다. 성호야, 걱정 마라. 아버지는 지금 잘 살고 있어. 하지만 너도 내 가족 잘 챙기고.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인생 살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다. 처음으로 자식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 같았다. 잠들기 전 철수는 작은 일기장을 꺼냈다. 문구점에서 산 단순한 공책이었지만 자신만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다. 오랫동안 망치만 쥐어서 글씨 쓰는 게 서툴렀다. 오늘 새로운 시작. 첫 줄을 그렇게 적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루의 일들을 기록했다. 화분에 씨앗을 심은 일, 이웃 할머니와의 만남, 처음으로 한 동네 산책, 아들과의 통화,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다. 75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이제 시작되는 것 같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씨앗도 때가 되면 싹을 틔우는 법이니까. 일기장을 덮고 불을 끄자 조용한 어둠이 찾아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다. 그날 밤 철수는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베러 갔던 기억이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만은 유독 말이 많았다. 철수야, 나무라는 게 말이야. 잘라도 또 자란다. 그게 생명의 힘이지. 왜요? 아버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야. 몇 번을 잘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싹을 틔워. 꿈속 아버지의 말이 지금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래,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구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벽에 깨어난 철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화분을 들여다보니 아직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묘한 확신이 들었다. 분명 싹을 틔울 것이다. 자신처럼.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창밖으로 노을빛이 번지자 철수는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 말 속에는 후회가 아닌 희망이, 체념이 아닌 의지가 담겨 있었다. 75년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준비 과정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새벽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의 하루를.